일본의 특징을 알고 싶으시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자들의 더 넓은 식견을 위해 일본의 문화, 정치, 건축을 알리는 오케 3초 귀염둥이 해설가 나 성주, 나 현재. 나 현우다운. 있는 여자 바다체 나는 사나이 만을 지킨 정의로운 그런 사나이 중국이 뭐라 해도 무시하는 그런 사나이 트럼프랑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나이 나는 다카이치 사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악 어떠신가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유례없는 화끈한 스타일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이, 여러분은 아시나요? 오늘 제대로 알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저 김현우가 맡은 이상한 정치인 사나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일본의 화제의 인물들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일본 정치를 알기 위한 기초 상식부터 가볍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제가 복잡하고 정신없는 일본 정치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이죠. 그런데 일본은 조금 다르답니다. 역사 시간에 집중하신 분들, 혹시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없던 시기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장면 내각이라고 해서 총리가 행정부 수장이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대통령이 없고 국무총리라고 부르는 사람이 1인자였던 거죠. 완벽히 이해했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일본도 이 시절 한국과 비슷합니다. 일본에서는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일본은 대통령이 없는 대신 총리가 1인자인 거죠. 또한 이들은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끼리 끼리끼리 뽑는 간선제를 시행하는 것도 큰 차이점입니다. 잠깐만요. 일본에는 천황이 있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본만이 가진 고유한 정치 문화 중 하나인데요. 천황은 일본의 상징이자 국민 통합의 뿌리입니다. 일본인들에겐 만세 일계라고 해서 수천 년간 한 혈통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고 믿어오는 덕분에 일본인들에게는 천황이 단순한 왕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구심점이 되고 절대적인 자존심 같은 존재이죠. 따라서 한국인들이 총리를 욕하는 것은 큰 반응이 없어도 천황에 대한 어떠한 발언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하는 상황도 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본의 천황은 실질적인 권한은 없고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승인하거나 외빈을 맞이하는 등 이례적인 역할만 수행하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등급은 높은데 스킬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상한 캐릭터입니다. 아무튼 일본 1인자가 총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뉴스 보면 총리가 자주 바뀌는 것 같던데 왜 그런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일본의 정치 문화와 자민당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아까 일본은 국회의원들끼리 끼리끼리 투표로 총리를 뽑는다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다수당의 대표가 보통 총리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5년 이후 지금까지 딱 2번을 제외하면 자유민주당, 일명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자민당이 70년 가까이 다수당으로 집권을 해왔습니다. 55년 체제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래서 자민당의 대장이 되는 것은 곧 일본의 총리가 되는 것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럼 자민당 안에서만 1등을 하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자민당 안에는 기시다파, 아소파 같은 일종의 조직, 즉 파벌들이 존재합니다. 이 파벌 지도자들이 뒤에서 이번엔 우리 파벌이 총리할 차례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다툼을 벌이다 보니 총리가 1, 2년 만에 휙휙 바뀌는 거예요. 조그만 지지율이 떨어지면 내부 압박을 통해서 현직 총리한테 야 나가라 이러는 거죠. 그리고 바로 얼마 전까지 일본 정치를 쥐락펴락했던 최고의 권력 집단이 바로 아베 파벌입니다. 여러분에게 어쩌면 가장 익숙한 일본 총리 이름일 수도 있는 그 아베 맞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중심으로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소속된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이었죠. 장관 자리도 자기들끼리 독식하고
아베파의 허락 없이는 총리가 될 수도 없을 만큼 막강한 파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아베 파벌을 비롯한 자민당의 실질 파벌 정치도 최근 한순간에 공중분해되었습니다. 바로 아베파를 중심으로 파벌들이 뒤로 수십억 원대의 돈을 챙기던 비자금 스캔, 통일교 게이트 등의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결국 자민당의 핵심 파벌들이 이때 줄줄이 해체 선언을 해버립니다. 중심 파벌들이 해체됐다니 지금 일본 정치는 그야말로 대혼란이겠네요. 정확합니다. 70년 가까이 이어져온 일본 정치의 공식이 통째로 깨지고 있는 격동의 시기인데요.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일본 정치의 전국에 등장한 게 바로 오늘 제 코너에서 소개할 주인공 다카이치 사나이입니다. 자, 이제 빌드업도 충분히 깔았으니 노잼 파트 다 건너뛰고 다카이치 사나이 그녀에 대해서 자세히 파보겠습니다. 뉴스에서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현재 일본의 제104대 105대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입니다. 올해 초 조기 총선에서 자민당을 역사적인 대승으로 이끌며 무려 7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찍고 있는 그야말로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킹이죠. 아니, 퀸. 그런데 이 인물 알면 알수록 캐릭터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정치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몽어스? 그것도 뭐 정치라면 정치겠지만 다카이치 사나이는 대학 시절에 헤비메탈 밴드의 드러머 출신입니다. 게다가 취미는 무려 대형 오토바이를 타는 바이크 매니아인데요. 인터넷에 다카이치 사나이를 쳐보면 재밌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엑스제팬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라든지 도요타의 수프라 모델을 20년간 타고 다녀서 일본인들한테 큰 이슈가 되는 모습도 있죠. 일본의 인기 야구팀 한신 타이거즈의 열정적인 팬인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유세장에 나가면 마치 아이돌 콘서트처럼 젊은 팬덤이 몰려들어 국기를 흔드는 이른바 사나이 매니아가 열풍을 일으키는 이유인 거죠. 하지만 이 파격적인 겉모습 뒤에는 웬만한 정치인들 뺨치는 화끈한 보수 성향이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생전 아베 신조가 가장 아끼고 밀어줬던 정치적 후계자로 일명 여자 아베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우파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보는 야스쿠니 신사, 평화헌법, 역사 문제, 시진핑과의 관계 등에서 당당하게 자기 할 말하고 밀어붙이는 강경파 중에 강경파죠.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아까 제가 밑밥을 깔아둔 파벌 해체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기존의 자민당을 쥐락펴락하던 권력자들이 한 번에 파바방 망해버리는 그야말로 대참사가 벌어졌잖아요. 당이 위기에 처하자 자민당은 국민들에게 보여줄 완전히 새로운 간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카이치가 부패한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을 만들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프레임을 들고 구원투수로서 등판한 겁니다. 그녀의 니혼네토 지오쿠 유타카니 라는 선거 슬로건에서도 이런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참고로 해석하자면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라는 뜻이에요. 기존의 낡은 파벌 정치가 깨진 틈을 타서 본인의 독보적인 스타성으로 젊은 층의 지지율을 통째로 뒤집어 버린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일본 경제의 판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 무시무시한 경제 전략가이기도 한데요. 바로 그녀의 이름을 딴 경제정책, 사나이노믹스로 말입니다. 과거 아베 신조의 아베노믹스를 계승한 정책이면서 훨씬 과감한 정책인데요. 간단히 말해 나라 빚을 내서라도 돈을 펑펑 풀겠다는 건데 돈을 쓰는 곳이 아주 영리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항공, 그리고 방위산업 같은 17개의 미래 전략 산업에 7조 2천억 원은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을 그냥 꽂아버리는 투자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경제안보 담당상 출신이라 경제안보를 목숨처럼 여깁니다. 요즘 중동 정세가 불안해서 기름값, 가스비 완전 오르고 있잖아요. 사나이는 원유, LNG 스와프 체계를 구축해서 에너지 공급망을 확실하게 묶어놓는 노선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쥐어짜서라도 가스비와 전기세를 대폭 깎아주는 민생 추가 예산도 편성했죠. 이념적으로는 강경파 소리를 들을지언정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 안보에 있어서 유능한 총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Nice. 자, 경제도 경제지만 다카이치 사나이의 진짜 본색이 드러나는 물에는 바로 외교 안보입니다. 그녀의 외교 노선은 한마디로 강대강, 정면 돌파인데요. 특히 지금 동북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중국, 대만 문제에 있어서 다카이치는 자민당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초강경 친대만 반중 인사인데요. 대만의 전 현직 수뇌부에 독단적으로 회담을 할 정도로 대만을 밀어주기에 진심이죠. 그녀가 한 말이 있습니다. 타이완 유지와 니온 유지, 스나와치 니치베이도 메이노 유지 데모아루. 해석하자면 대만이 위기면 일본도 위기이고 미일 동맹도 위기라고 하네요. Thank you. 이처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을 대놓고 밝히면서 일본의 국방비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방아쇠 역할을 한 인물다운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일 외교는 어떨까요? 이 부분이 참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다카이치는 솔직히 꽤 껄끄러운 상대입니다. 독도 문제나 역사 왜곡 같은 이슈에서 한채 양보도 없는 강경 우파라서 한국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행동을 자주 하니까요. 하지만 안보와 경제의 실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장 바로 5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고향인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여기서 두 정상이 뭘 논의했느냐? 최근 중동 전쟁으로 아주 난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만 위기가 오니까 원유와 석유 제품 스와프, 그리고 LNG 수급 협력 같은 철저한 경제 에너지 안보 동맹을 맺고 갔습니다. 여담으로 이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안경을 주고받는 등 사이 좋은 교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일 관계의 돈독함을 다진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의외로 사이가 좋나 보네요. 그러게요. 흥미롭죠? 사나이는 반도체나 미래 첨단 기술 공급망을 지키려면 한국과의 기브앤테이크가 무조건 이익이라는 걸 아주 잘 알아봅니다. 역사 문제에서는 으르렁거리면서도 안보와 지갑을 지킬 때는 냉정하게 손을 잡는 이른바 투트랙 외교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빛이 강하면 그만큼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지금 일본을 쥐락펴락하는 사나이 총리 역시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비판과 리스크를 동시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에?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요. 경제 정책인 사나이노믹스에 대한 경고음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과감하게 돈을 풀어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건 좋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일본 경제의 기초 체력이 완전히 박살날 수도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세금을 때려 부어서 자기 지지율을 올리려는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인 거죠. 국가 체력이 바닥나면 큰일이죠. 맞습니다. 위험하죠. 이에 더해 불안한 외교적 독단주의도 있습니다. 앞서 한일 외교에서 실리를 챙긴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녀의 뿌리 깊은 강경 우파 성향은 언제든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독도 문제, 과거 역사 문제 등 과격한 그녀의 발언은 한국과 중국에게 상시적으로 자극하는 도발이 되죠. 뿐만 아니라 대만을 향한 지나친 초강경 발언들도 문제입니다. 미국조차도 일본이 중국을 너무 자극해 선을 넘는 게 아니냐며 속으로 완급 조절을 계속해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주변 국가의 외교적 마찰을 국내 지지율 결집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에서 그녀가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결국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인물은 거침없는 추진력과 압도적인 스타성으로 일본 정치에 새 역사를 썼지만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국가 재정 부담을
외부적으로는 극단적인 외교 갈등의 리스크를 상시 가동하고 있는 양날의 검 같은 총리인 셈입니다. 일본 정치판을 흔들고 새로운 여제로 등극한 다카이치 사나에, 그녀가 이끄는 일본을 앞으로 우리도 눈을 크게 뜨고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일본 정치 배경 지식과 다카이치 사나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다음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조간신문 본 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방금 들으신 노래는 화이트의 네모의 꿈입니다. 건축하면 왠지 네모가 생각나서 이 노래를 넣어봤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건축 코너입니다. 가장 먼저 다뤄볼 것은 지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승주씨, 혹시 내진 설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 저 외지는 받아본 적 있는데. 이상한 데를 치지 마시고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은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계면에 있는 호상열도기 때문에 지진이 매우 자주 일어납니다. 지진의 강도나 빈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죠. 이런 일본에서는 내진 설계가 필수입니다. 이외에도 진동을 최소화시켜 건물에 전해지는 충격을 줄이는 재진, 고무판을 깔아 지진이 발생하는 땅과 거리를 두는 면진과 같은 기술도 사용합니다. 기술의 이름은 각각 내진, 재진, 면진 등으로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지진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목적은 같습니다. 이러한 설계 덕분에 웬만한 지진에도 다 버티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답니다. 다음으로 다뤄볼 것은 바로 교우쇼 주타크, 번역하면 협소주택입니다. 이름 그대로 협소한 공간이 짓는 집을 말합니다. 도쿄에 집을 마련하고 싶지만 도심 땅값 때문에 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난감한 상황에 처한 성주상을 구원해줄 것이 바로 협소주택입니다. 약 10평, 즉 33제곱미터 남짓한 자투리 땅에서 수평으로 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 건물을 층층이 쌓아올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좁은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 계단을 활용하고 벽을 최소화하는 등 기발한 인테리어 아이디어가 총동원되죠. 이 덕분에 일본 도심의 인구 문제 해결에 큰 이바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현재씨, 일본 도시에서는 정확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그거 다음 소재에서 말하려고 했는데 완전 럭키비키네요. 감사합니다. 도쿄, 오사카와 같은 일본의 대도시에서는 지방 지역에서 인구 과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일자리나 인프라가 대도시로 쏠리다 보니 젊은 층들이 대거 고향을 떠나게 된 거죠. 그들이 남기고 간 집이 현재 일본 전국에 무려 900만 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하네요. 마지막 내용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주택소생운동입니다. 벌어진 공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인데요. 일본의 유명 건축가들과 아티스트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방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호텔, 식당, 카페 등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넘어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린 로컬 명소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주택소생운동으로 이전에는 900만 채 정도였던 빈집이 현재는 그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 빈집 문제가 굉장히 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일본을 건축적 참견 시점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진 설계, 협소주택, 주택소생운동을 배워봤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 다음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でもそんなんじゃダメもうそんなんじゃほら心は進化するよもっともっと 여러분, 방금 들으신 노래 뭔지 아시나요? 당신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맞출 줄 알았어요. 바로 바케모노가 아타리의 레나이 사큐레이션이죠. 일본의 라이트 노벨은 2위인 미국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최고입니다. 제주도가 섬인지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원나블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일본 서브컬처 1타 강사가 되어볼 생각입니다. 우선 일본의 서브컬처가 성장한 배경을 이해하려면 일본의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깜짝 퀴즈 하나 드리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핵을 무려 2번이나 맞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주제가 주제인 만큼 일본이겠죠? 정답입니다. 바로 일본이죠.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핵을 맞고 주요 도시가 파괴되고 가난해지면서 쉽게 즐길 수 있는 값싼 오락거리를 찾았어요. 그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것이 바로 만화였죠. 혹시 일본 하면 생각나는 만화가 있나요? 저는 귀멸의 칼날이나 체인소맨이 생각나네요. 저는 하이큐가 생각나네요. 네? 아니, 당연히 새 여동생 마왕의 계약. 지역 이해를 수강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후진국일수록 출산율이 높습니다. 국가 재정이 심각해진 이 상황에서 일본에선 베이비 붐이 일어났고 만화의 주 타겟층이 단카이 세대의 어린이가 되었죠. 그래서 소년 만화, 소녀 만화가 주 장르로 자리 잡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림체, 스토리텔링이 향상됐습니다. 그 뒤로는 일본이 서브컬처 계열의 중심이 되어 원신, 붕괴 스타레일, 블루 아카이브, 명일방주 등 일본의 회사가 아닌 게임 업계에서도 일본어 음성을 주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아, 서브컬처라는 게 단순히 취향이 같은 친구들끼리 뭉쳐서 생겨난 게 아니라 산업 구조와 관련된 역사가 있었던 것이군요. 이야, 그걸 눈치채 주시다니 확실히 이해력이 남다르시네요.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발표를 준비한 이유 아시겠나요? 여러분, 일본은 한국의 머지않은 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여러 사회 문제를 이미 일본이 과거에 경험했거나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이라는 비유 표현이죠. 저희는 일본에 대해 이해와 관심을 높임으로써 우리 사회에 마주할 미래를 미리 성찰해보고 또 그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고 싶어서 이러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주, 현재 현우였습니다.